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는 익명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남편의 비밀 통장입니다. 저는 결혼 32년 차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이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큰 사치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 월급날이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맞춰 장보기 계획을 세우고 겨울용 연탄값은 여름에 미리 떼어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은 어느덧 자라 장남은 결혼해 외곽에 살고 딸은 회사와 집을 오가며 독립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면 평탄한 노년을 기다려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면 저는 항상 장롱 깊숙한 서랍과 이불장을 통째로 꺼내 햇볕에 말립니다. 남편 서랍 맨 뒤 낡은 양복 상자 아래에서 얇은 트레이 한 장이 끌려 나왔습니다. 트레이 아래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딱딱하게 굳어 손톱으로 긁어내야 겨우 떨어질 정도였죠. 봉투엔 볼펜으로 보험증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험이야 뭐 예전에 들었다고 하더니. 가볍게 넘기려다 문득 종이 두께가 이상하게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꺼내보았습니다. 보험증권 사이에 끼어 있던 통장 한 권. 은행 로고가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잔고란이 제 눈앞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3억 200만. 3억 200만 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한 장 또 한 장 넘기면 넘길수록 제 시선은 더 빨라졌습니다. 매달 일정액이 들어오는 입금. 간간히 찍힌 이체. 어떤 달은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뭐지 퇴직금? 아니, 퇴직금은 작년에 정산했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통장을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의 시선이 통장 위에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젓가락은 허공에서 머뭇거렸고 미역국 김만 할 일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말해요.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왜 나 몰래 모았어요? 남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준비해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화내지 말고 들어. 이건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거야. 특히 지연이, 네가 반대할까봐 말 못했어. 지연이? 딸 지연은 32, 회사에서 대리 달고 야무지게 일하는 아이입니다. 유학 얘기는 몇 년 전에 한 번 스쳐 지나갔을 뿐 현실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유학 자금? 지금 와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낮고 조용해졌습니다. 당신 알잖아. 지연이 해외대학원 얘기했을 때 당신이 우리 형편에 무슨 유학이냐고 잘났잖아. 마음에 남았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그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현실을 말했을 뿐이었지만 남편 눈엔 제가 모질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라면 왜 숨겼을까요? 숨김은 곧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통장 숫자가 휙휙 돌아다녔습니다. 3억. 3억이면 우리는 몇 번이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을까요? 낡은 보일러를 바꾸고 오래된 싱크대를 새로 하고 친정 엄마의 병원비에 보탤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얼굴이 있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가능한 과거까지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가 길게 나왔습니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 눈에 박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수취인 김. 반복적으로 찍힌 이체. 금액은 들쭉날쭉했지만 몇 차례는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였습니다. 김? 누구지? 혹시 그 상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불륜.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김는 누구예요?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순간을 숨기지 못합니다. 누나. 맞아. 누나가 아팠잖아. 수술비, 입원비 얘기하면 당신이 뭐라 할까요 봐.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우이의 병세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서로 부담을 나누는 선에서 각자 형편대로 도와주어 왔습니다. 남편은 늘 별건 아니다, 괜찮다 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해요? 가족 일인데? 같이 상의했어야죠. 당신은 친정에도 도와줄 게 많잖아. 내가 말하면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고 나는 그 사람 옆에서 30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무 앞에서 저는 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남 민수와 딸 지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통장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식탁엔 네 사람이 둘러앉았고 각자의 편이 보이지 않게 나뉘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도 생각이 있으셨겠죠. 엄마가 너무 화내지만은 말아요. 지연은 단박에 맞섰습니다. 오빠, 그건 아니지. 엄마가 평생 절약해서 집 지킨 거 몰라? 아버지가 말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어.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저는 생수병의 라벨을 끊임없이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대화는 원을 그리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신뢰. 돈 자체보다 우리는 함께 쌓아 올린 신뢰를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고 TV는 까만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두려웠어. 뭐가요? 내가 사라졌을 때? 혹시라도 세상이 당신한테 모질게 굴까봐. 나 없는 자리에서 우리 집이 휘청거릴까봐.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했어. 그게 그 통장이었지. 그럼 왜 내 이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이 다 알았겠지. 알면 안 되는 거였나요? 남편은 한참 만에 답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미안했던 것들,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 남편이 등에 있는 그늘을 봤습니다. 제가 그늘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지 않기로 한 걸까요? 그 후로 며칠 저는 시누이를 찾아갔습니다. 시누이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올게. 너희 사정 아는데 내가 너무 많이 받았지.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는 따라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렇게 멀었나요? 함께 상의하고 함께 짊어질 수 있었잖아요. 시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한텐 미안했고 네가 알면 내가 다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 집안에서 네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내가 아는데 그래서 더. 우리는 꽤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이는 말 대신 손의 온도로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 지연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통장 내역 다시 보니 이상한 거래가 하나 더 있어. 뭐? 선물 계좌 이체라고 찍힌 것들. 금액이 커. 손실도 있어 보여.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밀실. 저는 거래 내역을 다시 훑었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저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단어들이 낯선 기호와 함께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중 몇 줄은 크게 마이너스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 지연이 유학자금이라는 말, 그래서 숨긴 거야? 제 속에서 끓는 무언가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투자했죠? 큰 돈. 그리고 잃었죠?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야. 많이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르는 돈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날 우리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싸움은 결국 각자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폭력입니다. 당신은 늘 계산기였지. 감정은 계산 뒤에 있었어. 남편이 던진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침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들었죠. 대화, 타협 그런 건 없었잖아요. 다음 날 새벽 5시 남편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은 낡은 코트처럼 구겨져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비병원 응급실입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깨끗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있었지만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큰일은 아니라고 며칠 안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침상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내였나? 나는 신뢰할 만한 배우자였나? 나는 계산기였나?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퇴원하던 날 남편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언 같은 편지라며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편지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숨겨온 것들이 많아 미안하다. 나는 늘 당신보다 먼저 떠날까봐 겁났다. 언젠가 내가 없어진 자리에서 당신이 돈 걱정, 사람 걱정으로 흔들릴까봐.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안전장치가 우리 둘 사이의 신뢰를 부숴버릴 줄은 몰랐다. 누나 일은 내 몫이라고 여겼다. 당신에게 의논했어야 했는데 나는 남자라는 단어에 갇혀버렸다. 선물이니 주식이니 한 건 솔직히 말하면 허영이었다. 당신 몰래 잘해보고 싶었다.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나 했어라고 보여주고 싶었다. 부끄럽다. 남은 인생 정직하게 살겠다. 통장은 당신 앞으로 돌려놓겠다. 우리가 다시 처음처럼 살 수 있을까?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덜컥 내려앉은 연민도 쉽게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어놓고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 공동계좌로 옮겨요. 거래 알림도 같이 받자고요. 신우의 일은 우리 이름으로 다시 정리합시다. 앞으로 도울 건 함께 결정해요. 투자는 당분간 하지 말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동안 듣지 못한 동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가서 공동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거래 알림을 서로의 휴대폰에 설치했습니다. 신우이 집에 찾아가 앉아 우리 셋은 계절김치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담갔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꾸준히 돕자. 대신 숨기지 말고. 신우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싱크대에 그릇을 올려두고 거실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밀실을 만들지 말자고. 아니, 혹시 또 생기더라도 열쇠를 한 개씩 갖고 있자고. 그렇다고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가끔은 통장 숫자보다 더 진한 의심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 제 시선이 먼저 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신뢰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뢰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배우자의 비밀 통장을 발견한다면 돈보다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이 숨겼던 이유를 이해해 보려 하실까요? 아니면 그 순간으로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오늘의 사연 남편의 비밀 통장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